안녕하세요. 부기닐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양희은 에세이 그럴 수 있어입니다. 지은이 양희은 세대와 장르를 뛰어넘는 53년차 가수, MBC 라디오 여성시대를 24년째 지키고 있는 라디오 DJ이기도 하다. 꽃과 나무를 사랑하고 혼자 떠나는 여행을 즐기며 이른 아침 사람 없는 대중목욕탕에 가는 것이 기쁨이다.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야 살아있는 노래가 나온다고 믿는다. 자신이 부르는 노래와 삶이 다르지 않은 가수, 보이지 않지만 쉼없이 부는 바람처럼 머무르지 않는 가수로 기억되고 싶다. 프롤로그. 4년 동안 대책 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비로소 기지개를 켠다. 다시 노래가 찾아왔다. 노래도 글도 배꼽 밑에서부터 시작된다. 억지로는 안 통한다. 그렇게 만만찮은 게 이 동네다. 이 동네만 그럴까? 어디나 만만치 않다. 나 대단한 만큼 누구나 대단하다. 짊어진 삶의 무게도 죽고플 만큼 무겁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저렇게 어스비슷하기에 당신 옆에 한양마냥 앉아있겠다. 1장. 우리는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제각기 사는 곳, 일하는 곳, 아니면 그 사이길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바라본다. 8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근 3주 동안 멈추었던 걷기를 다시 시작했다. 내게는 제일 만만한 집 앞 정발산 공원. 해발 87m의 야트막한 산이지만 일산의 자랑인 정발산에 올랐다. 즐겨 걷는 길은 코스는 짧지만 오르막과 내리막, 평평한 길이 골고루 섞여 있어 너무 숨이 가쁘지도 무리하는 것도 아니어서 딱 좋다. 그 길을 8바퀴 돌고 집으로 오면 1시간 10여 분이 지난다. 요사이 몸이 좀 늘어진 탓에 보폭도 좁아지고 속도도 줄고 무릎과 고관절도 시원치 않지만 걸을 수 있음이 고맙다. 얼마 전 성북동에 사는 후배의 초대를 받아 그 집 안마당에서 고기를 굽기로 했다. 서울에 이런 동네가 아직 남아있나 싶게 내 어린 날 서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란다. 마당에 내놓은 불판 위로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려 그 풍경이 쓸쓸했다. 슬레이트 지붕 밑으로 불판을 옮겨 고기를 굽고 두부 가득 넣어 된장국을 끓이고 빗소리가 들리는 방 안에 들어앉아 쌈채소에 고기 올려 맛있게 먹었다. 서울이 한눈에 들어온다. 고기 굽는 명당이란 게 있다면 바로 이곳을 최고로 꼽을 수 있겠다. 그날 30대 중반의 젊은 친구들과 온갖 일상사로 우스갯소리를 하며 많이 웃었다. 집주인이 사랑 없이 사는 기술이란 책을 내고 싶다며 시작한 수다로 1시간이 또 흘러갔다. 사람들 사이에도 선선함이 있다면 좋겠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과
별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수억 광년씩이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 땅에서 올려다보는 별과 나의 거리는 또한 얼마나 멀고도 먼 거리인가. 별 사이처럼 사람 사이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사람도 사랑에 너무 목매지 말았으면. 아마도 사랑의 상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겠지. 비바람도 더 거세진다. 서울 꼭대기 홑겹 판잣집에서 그 저녁 모처럼 많이 웃고 행복했다. 이게 행복이지. 행복이 뭐 별건가 싶다. 10여 년 전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서 짧은 메모 같은 편지가 왔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짤막하니 쓸 수밖에 없다면서. 그리고 여러 번 통화를 했다. 아무렇지 않게. 내가 그 아이를 본 건 1970년 늦가을이었다. 통기타 가수들의 메카라 할 수 있는 YWCA 청개구리 다방에서였다. 이후 수많은 통기타 업소가 생겼지만 청개구리 많은 신성한 곳이었다. 입장료 100원을 내면 1원을 거슬러 받고 신발 주머니에 신발을 벗어넣은 뒤 카펫이 깔려있는 방에 자리 잡고 앉으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장기판, 바둑판이 구석에 놓여 있어서 두고 싶은 사람은 두고 누군가 노래를 시작하면 듣기도 하고 그것조차 관심 없으면 한 구석 차지하고 책을 읽거나 같이 온 친구들과 히히덕거리면 되었다. 바로 그곳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 출신의 그 아이를 만났다. 워낙 여자들의 수가 적어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무슨 인연인지 친구의 여러 가지 일에 내가 개입되었다. 오갈 데 없이 어려웠던 때 방 한 칸을 내주어 내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친구가 다시 집을 옮겨야 할 때 방을 얻게끔 도와주기도 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옆에 내가 있었다. 심지어 내가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 때 바로 그 옆 동네에 그 아이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참 인연도 질기다 싶었다. 그러다가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 연락도 뜸해졌던 어느 날 폭우가 지나간 뒤라 전국의 하늘이 더없이 맑아 통일 전망대에서 개성 송악산이 다 보였다는 그날 아침, 나는 그 아이와 통화하면서 엄청 울었다. 자기도 몰랐단다. 닷새 전에 폐렴 기운으로 열이 나서 입원했는데 폐암 말기라 앞으로 열흘 내지 2주일 정도 남았다는 말을 들었단다. 많이 아파? 아니, 지금은 괜찮아. 모르핀이 들어가니까. 고맙다, 고마웠어. 잘 가. 내가 너 많이 미워했다. 그만큼 너를 좋아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보낸 20, 30대가 너와 함께 떠나는구나. 평안히 가라. 통화는 짧았다. 기운이 너무 없어서. 집으로 필요한 병원 시설을 옮겨왔고 나라에서 보내주는 간병인이 낮 동안 함께 있어준다고 했다. 내가 엄청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자 남편도 울면서 나를 안아주었다. 모든 겪음을
함께했던 친구, 그 증인이 곧 가겠다. 더 이상 세상엔 없겠다. 이별은 마무리해도 익숙해지지 않아 친구가 떠난 지도 10년이 지났는데도 흉터만 남은 상처에 묵직하게 분통이 느껴지는 날이 있다.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들을 나는 살면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호기심하는 엄마와 우리 딸 셋, 조카 딸애까지 5이어서 여행을 하겠노라 마음을 먹었지만 엄마의 기운이 떨어져 누워있는 날이 많아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다. 여행 가기로 했는데 말만 늘어지게 했더니 그만 노래가 될 판이었다. 때마침 당시 대학 1학년이었던 조카의 기말고사도 끝났겠다. 여성시대에서 휴가도 받았겠다. 모녀 3대가 오붓하게 휴가를 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통영. 녹화가 있는 희경은 놔두고 우선 내 여자가 선발대로 떠나 재래시장과 맛집을 돌아다녔다. 죽을 지경이어도 시장에 가자 할 정도로 시장을 좋아하는 엄마는 아주 천천히 걸으며 본인의 관심사에 딱 맞는 수공예품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저것 들여다보신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우리 세자매도 장돌뱅이처럼 재래시장 구경을 좋아한다. 참 닮은 것도 많다. 희경까지 내려오면서 완전체가 된 우리는 외도, 욕지도 등 근처의 유명한 섬도 둘러보기로 했다. 아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일정을 정하는 시기였는데 늘 틀에 박힌 일정 따라 움직이는 나로서는 무계획인 것이 좋았다. 통영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케이블카도 타고 맛난 통영 전통 꿀빵도 사 먹고 멸치정식, 졸복국밥, 푹 곤 장어 육수에 된장 시락국을 끓여내는 집까지 식도락 여행도 즐거웠다. 또 배를 기다리며 별 기대 없이 들어간 집도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 오직 주인장의 손맛으로만 버무린 밑반찬이며 깍두기며 감칠맛이 일품이었다. 동네 담장에 예쁜 그림들이 그려진 동파랑 벽화마을도 볼거리가 많았다. 특히 마을 산비탈에서 막힘없이 내려다 보이는 바다가 절경이었는데 이곳은 철거될 뻔했다가 벽화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보존이 되었다고 한다. 벽화가 산비탈을 살리고 산비탈이 그 멋진 바다 풍경을 살렸다. 통영에서 차로 1시간이면 또 다른 느낌의 거제 풍광이 펼쳐진다. 어디서든 바다가 보이고 아름다운 해수욕장도 많다. 사시사철 바닷바람이 분다고 해서 바람의 언덕이라고 이름 붙여진 언덕을 오르면 오랜 세월 해풍을 맞으며 뿌리를 내린 수령 높은 동백나무 군락이 펼쳐진다. 쪽빛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에 핏빛 꽃망울을 피우고 지켜낸다고 생각하니 대단해 보였다. 그날 저녁 누룽지를 끓여 가져간 밑반찬에 가볍게 먹고 차 마시고 과일 까가 먹고 조촐하니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튿날 엄마가 해수 온천욕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동네 어귀 아주 작은 대중탕을 찾았다. 물이 짭짤하질 않아 말만 해수인가 싶었는데 목욕 후 몸이 유독 개운해 물어보니 해수라서 그렇단다. 엄마도 가뿐해 하셔서 애써 목욕탕을 찾은 보람이 있었다. 내내 기운이 없던 엄마가 여행 중에는 무릎이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늙은 딸들의 재롱에 엔돌핀이 돌아선지 아픈 것도 잊은 엄마를 보니 더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언제였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일하던 젊은 시절의 엄마가 우리를 데리고 명동에 나간 적이 있다. 초겨울이었던 듯 우리 네 식구는 목도리를 머리와 귀까지 똘똘 감싸매 얼굴만 내놓은 채였다. 그땐 명동거리에 사진을 취급하는 사진사가 있었는데 그날 왜인지 엄마는 사진을 찍자 했다. 아직까지 그때 우리 네 모녀의 기록이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다. 그 사진을 보면 홀라당 망한 집구석의 추레함보다는 엄마랑 우리가 함께 있다는 따뜻함이 느껴져 눈물이 핑 돈다. 어릴 때는 학교 다녀오면 집에 없는 엄마가 늘 그리웠다. 다른 집 엄마처럼 울 엄마도 하는 부러움이 철없이 늘 마음에 얹혀 있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일하러 나간 딸들을 기다린다. 엄마도 그런 마음이실까? 여행이 각자의 그리움을 비춰 보여주었다. 우리처럼 엄마를 모시고 나온 딸들도 많았다. 뭐가 그리도 사는 게 고달프고 시간 내기가 어려웠었나. 내일이면 늦는데. 2장 못다한 노래가 남아있네. 아침 이슬을 이렇게 오래도록 부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필연 같은 우연이라고 할까? 운명 같은 노래라고 할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무얼 작정하고 그 노래를 불렀다면 이렇게 오래 남을 수 있었을까? 1971년 8월 아침 이슬을 취입하고 노래가 대학가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어느 날인가 등굣길 만원버스 라디오에서 내 노래가 들려왔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방송국 PD에게 노래를 틀어달라고 홍보 한번 해본 적 없는데 노래는 알아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내 노래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닿는 걸 보고 듣는 건 예나 지금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때는 아침 이슬이 내 이름과 한데 묶여 53년간 따라다닐 줄은 정말 몰랐다. 누가 알았겠는가. 오랜 세월 동안 숱하게 을조렸고 숱하게 이 노래가 불리는 것을 들었지만 1972년 거리에서 들은 아침 이슬은 잊지 못할 것 같다. 그 즈음 나의 일상은 아침이면 허둥대며 학교 가기 바빴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라이브홀인 오비스케빈 무대에 서는 나날이었다. 그날도 일하러 가기 위해 학교를 나서던 참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데모로 흐트러진 학원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위수령이 발동되어 대학가의 민주화 운동이 더 거세지고 있던 때였다.
교문을 나와 신촌 로터리로 향하는데 나를 본 학과 교수님이 소리를 빽 질렀다. 양군! 왜 여기 있어? 빨리 다른 데로 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시위대 물결에 휩쓸렸다. 밥통인 기타를 놓칠세라 끌어안은 채 인파에 흘러가고 있는데 저 너머에서 시위대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게 이런 걸까? 온몸에 소름이 돋아 머리 끝까지 쭈뼛했다. 시위대가 한 목소리로 부르는 아침 이슬은 내가 부른 그 노래가 아니었다. 어떻게 이 노래가 이렇게 불릴 수 있을까? 이런 노래가 아닌데. 내가 불렀던 노래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아침 이슬은 서울대 미대에 재학 중인 김민기 선배가 국립 419 민주묘지 근처에 살 때 만든 곡이다. 작업이 풀리지 않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작은 묘지들이 눈에 들어오더란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를 당시 엄마의 빚에 굿업을 치르고 있던 내가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라는 가사가 좋아 부른 노래였다. 훗날 한 인터뷰에서 김민기 선배가 그 노래가 내 몸에서 나간 것이긴 한데 나간 것의 100배가 되어서 돌아오면 내 몸이 버거울 수밖에 라고 한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내 마음도 그랬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게 노래의 사회성이구나 깨달아졌다. 노래는 되불러주는 이의 것이구나. 노래를 만든 사람, 처음 부르는 가수의 것이 아니구나. 여러 번 굴절을 거쳐 어떤 가슴으로 불릴지는 누구도 점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천 수만의 아침 이슬이 있을 것이다. 1975년에 금지곡이 되어 1987년 해금이 되기까지 방송에서 아침 이슬을 부를 수 없었다. 대학 축제 무대에서는 공연 전에 양희은 아침 이슬을 부르지 마라 라는 쪽지가 날아왔고 어떤 날은 미처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모였던 이들이 난리통에 흩어졌다. 최루탄이 일상이었다. 1987년 6월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 학생들뿐 아니라 넥타이 부대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신혼여행으로 해외에 나와 있어 들려오는 절망적인 소식에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다. 함께하고 싶었다. 나도 거기에 함께 있고 싶었다. 이 버거운 노래 빚을 어찌 다 갚을까? 가슴 한쪽에 빚을 잔뜩 걸머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언젠가 빚을 갚고 싶었다. 그래야 편히 떠날 수 있으리라. 그래서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에 올랐다. 수십만 개의 촛불이 아침 이슬, 상록수와 함께 반짝였다. 나는 요즘 노래의 운명이 궁금하다. 53년을 노래하다 보니 노래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하게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죽을 줄 알았던 불씨가 되살아나서 몇 년 후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드라마 배경음악으로 선택되어 몇몇 드라마에 계속 삽입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마다 생명줄이 다 다르듯이 노래도 타고난 운명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 노래를 지은 이나 처음 부른 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고난 팔자대로 살아남으니 말이다.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내 노래가 누군가의 고단함을 씻겨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3장 네가 있어 참 좋다. 모처럼 잠을 설쳤다. 어쩌녁 47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고 온 뒤끝이 생강나무를 밤새 키우고 있다. 공연이 있어 김해에 내려가 있던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회장에 전화를 받았다. 혹 네가 나를 모를지도 모르지만 하면서 조심스레 꺼낸 이름을 듣자마자 나는 대뜸 어릴 적 그 친구네 목욕탕 이름을 댔다. 한번 봤으면 하기에 기꺼이 응했다. 어릴 때 친구를 만나면 어떨까 하는 궁금함도 있었다. 모임 있던 날 우리가 다녔던 제동 초등학교 근처를 1시간이나 일찍 가서 주변 가게를 기웃거리다가 시간 맞춰 약속 장소에 갔다. 15명 중 여자는 나 하나였지만 다행히 대학 동기가 있어서 어색함은 없었다. 개교 100년이 넘는 제동 초등학교에는 보통 가회동, 개동, 원서동, 소격동, 화동에 사는 아이들이 다녔는데 붙박이가 많은 동네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내 얼굴을 본 사이가 많았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 퇴근길에 그 지프차 뒤에 매달려 매일 장난치던 일을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 어머니의 30대를 기억하는 친구도 있었다. 한 친구는 궁금한 게 있다면서 어렸을 때 너 남자애들 앞에서도 주눅 들거나 기죽는 법이 없었는데 생각나냐? 나도 모르는 내 어린 날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말갛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 희한도 했다. 내게 물어오는 얘기의 태반은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애들의 안부였다. 무얼 하고 사는지 어디 사는지 같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로 이어져 자신들이 지금 뭘 하는지 어디 사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런데 나만 시간을 끌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에 라디오 진행자인 주제에 흐름에서 벗어난 수다를 그렇게 오래 떨 줄이야. 횡설수설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무슨 실수인가 싶었다. 아니다, 괜찮다. 어릴 적 동무들이니까. 길 지나다 만나보면 못 알아볼 정도로 세월이 지났지만 각자의 마음엔 7살 때부터 13살까지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저마다의 가슴에서 어린아이들이 튀어나왔다. 별난 경험이었다. 삭막한 가슴에 바람이 일렁였다. 주차장으로 나와서 사진도 찍었다. 한 친구가 얘가 너 좋아했던 거 알아? 손이나 한번 잡아줘라 한다. 장난스럽게 친구의 손을 옛다 하며 잡아주었다. 어린 날 아버지끼리도 잘 알고 지냈던 친구였다.
북촌을 걸으면 심장이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평온하게 뛰는 걸 느낀다. 이상하리 많지 고요한 이 심정은 무엇일까? 한참을 생각해 보았다. 내가 태어나 자랐고 17살 무렵 그 정든 가회동 언덕을 떠나야 했던 날에 아릿한 아픔과 슬픔보다 안락함과 그리움이 커서일까? 그곳에서 47년 만에 어릴 적 동물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렇게 밤새 뒤척일 줄은 난 정말 몰랐다. 가끔 친한 연예인 동료들이 속상한 일을 터놓으러 온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좀 많을까? 같이 시원하게 화도 내고 욕도 해주다가 야 그러라 그래 하며 풀어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 너도 그 입장이 돼봐 하기도 한다. 그 말을 개그맨 후배들이 흉내내면서 이제는 나를 모사하는 그이들의 말투를 내가 모사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라 그래를 내고 주변에서 그럴 수 있어도 내라고 난리였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오니 감회가 새롭다. 50년 넘게 노래를 하면서 노래 하나를 만드는데 여러 의견이 섞이고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것을 본다. PD는 PD대로, 작곡가는 작곡가대로, 편곡자는 편곡자대로, 연주팀은 연주팀대로 다 입장이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좋은 노래를 만드는 것. 그러니 내 입장만, 내 의견만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모든 건 상대적이지 않나? 나에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일도 상대의 상황과 입장을 헤아려 보면 들끓던 속도 누그러진다. 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 판단하지 마라.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쪽이 닳고 뒤축이 우겨진 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면 그도 삶의 무게를 이렇게 버티며 걷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뭉클해진다. 지금 우리 엄마의 신발은 깨끗하다. 많이 걸어 다른 신발이면 좋으련만 무릎이 아프면서부터 새 신발을 못 사드렸다. 내 인생도 여러 번 꺾이고 뜻대로 맞아떨어진 적도 드문데 하물며 다른이라고 안 그럴까? 그러면 안 되지를 그럴 수 있어로 바꾸면 상황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지는 않게 되더라. 걔도 오죽 여북했으면 그랬을까 하며 끌어안게 된다. 괜찮아.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네, 오늘은 이렇게 양희은의 신작 에세이를 소개해드렸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